저녁 7시 동규는 작은 마당에서 토마토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의 일상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엔 산책, 낮엔 텃밭 가꾸기, 저녁엔 뉴스 보기. 단조로웠지만 평온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너는 회사 일은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오는 아들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32살 외동아들. 동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요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수익이 꽤 날 것 같은데 잘 되면 아버지 좋은 집 사드릴게요. 투자. 무슨 투자인진 모르지만,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알았지? 걱정 마세요. 회사 선배가 도와주고 있어서요. 이름이 도혁이라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동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화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밤 11시 30분, 동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동규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아드님 김준호 씨에 관한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그 순간 동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경찰서에서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좋은 일일 리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6시경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준호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투자 이야기를 하며 밝게 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틀 후 장례식장. 동규는 멍한 상태로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혁이라고 합니다. 준호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도혁. 준호가 마지막 통화에서 언급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동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준호는 정말 좋은 후배였는데 도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마치 업무를 보고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동규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 준호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요즘 좋은 투자 기회를 얻어서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짧은 대화를 마치고 동규는 도혁이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능숙하고 태연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동규는 준호의 원룸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아들이 살던 작은 공간은 그대로였습니다. 컴퓨터, 책상, 침대,
그리고 옷장, 모든 것이 준호의 채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다. 동규는 아들의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 통장, 그리고 낯선 계약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투자 수익 분배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김준호와 박도혁,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그런데 계약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사망한 바로 그날 2월 15일이었습니다. 말이 안 돼. 동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바로 그날 5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니. 더 이상한 건 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투자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모든 수익이 생존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동규는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노트북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도혁과의 투자 관련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혁 선배, 정말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나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냐? 이번 건은 정말 대박이야. 근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준호야, 나를 믿어봐. 1년 안에 2억은 만들어 줄게. 대신 계약서는 좀 특별하게 작성해야 해.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 대화 내용을 보면서 동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혁이 순진한 아들을 속여서 거액의 돈을 뜯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책상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혁이 과거에 맺었던 다른 계약서들의 복사본이었습니다. 2022년 3월 이민수와의 계약서, 계약 3일 후 이민수 추락사. 2023년 7월 정상훈과의 계약서, 계약 일주일 후 정상훈 익사. 2023년 12월 박영진과의 계약서, 계약 당일 박영진 교통사고. 모든 계약서의 공통점은 같았습니다. 거액의 투자금, 그리고 한쪽이 사망할 경우 모든 수익이 생존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 그리고 계약 직후 투자자들의 죽음. 이 새끼가. 동규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도혁은 순진한 사람들을 유인해 거액의 투자 계약을 맺게 한 뒤 그들을 죽이고 돈을 챙기는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동규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경찰서인가요? 제 아들 김준호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도혁이라는 남자가 제 아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을 살해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진정하시고 내일 낮에 서류를 들고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단순한 계약서만으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건 연쇄살인이라고요. 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억측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동규는 다짐했습니다. 경찰이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준호야,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그 악마 같은 놈을 반드시 잡아서 네 억울함을 풀어주마. 그날 밤 동규는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법이 해주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직접 나서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동규는 준호가 다니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준호 아버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준호와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수지는 30대 초반에 차분하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의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버님, 혹시 도혁이라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놈이 제 아들을 죽인 거 아닙니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도혁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수진은 동규를 조용한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도혁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프리랜서로 가끔 와서 투자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도혁과 투자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자꾸 사고를 당해요. 작년에 우리 회사 김대리도 도혁과 계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추락사했거든요. 동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역시 자신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도혁은 항상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요. 사고 당시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만들어 두거든요. 수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혁에 대해 조사해왔어요. 그 사람의 과거 주소, 이전 직장, 그리고 노트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혁의 진짜 이름은 박도혁이 아니라 이도현이었고, 과거에 보험 사기로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미 여러 번 이름을 바꿔가며 같은 수법을 써왔어요. 순진한 사람들을 유인해서 거액의 투자 계약을 맺게 하고 그들을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다음 돈을 챙기는 거죠.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있어요. 도혁의 옛날 집에 가면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고 싶어 해서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둬요. 수진과 동규는 그날 오후 도혁이 예전에 살았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아직 정리하지 않아서 방 안에는 도혁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성공 사례 1번 이민수, 투자금 3천만 원, 성공. 성공 사례 2번 정상훈, 투자금 4천만 원, 성공. 성공 사례 3번 박영진, 투자금 6천만 원, 성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성공 사례 4번 김준호, 투자금 5천만 원, 성공. 각 사례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재정 상황, 그리고 사고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사냥꾼의 일기 같았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동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에. 아니요. 동규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이미 한 번 실망시켰잖아요. 이 자료만으로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할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직접 만나야겠어요. 그 놈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래도 동규와 수진은 한 번 더 경찰을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파일들, 계약서들, 그리고 도혁의 과거 기록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님,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박도혁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건 그 사람 집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침입해서 얻은 증거죠.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동규는 답답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3일 후 도혁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48시간 만에 그는 풀려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규가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형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부족해요. 도혁 씨는 모든 사고 당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어요.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 기록, 증인까지. 게다가 그 파일들이 정말 그가 작성한 건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나 봅니다. 심지어 변호사까지 대동에서 나왔어요. 유명한 변호사더라고요. 동규는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은 도혁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규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규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도혁이었습니다. 너 누구야? 아, 잊으셨나요? 준호 장례식에서 뵀던 도혁입니다. 참 고생 많으시네요. 경찰서 들락날락 하시느라. 도혁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너 이 새끼기.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준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참, 준호가 운이 없었죠? 이 악마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우리 준호를. 김동규 씨, 진정하세요. 화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준호도 돌아오지 않고 저도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고요. 그 순간 동규의 혈관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법이 저를 못 건드린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는지 말이에요. 너 이 새끼! 아, 그리고 말인데, 혹시 더 건드리시면 다음은 김동규 씨 차례일 수도 있어요. 노인분들은 워낙 사고가 많이 나시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규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법이 못한다면 내가 직접 끝내겠다. 그날 밤 동규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수진 씨, 저랑 같이 하실래요? 네. 뭐요? 복수 말입니다. 그놈에게 직접 복수하는 겁니다. 법이 안 해준다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위험이 뭐가 중요해요. 더 이상 그놈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둘 순 없어요. 동규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2달 후, 도혁은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순진한 투자자를 유혹할 계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도혁이 예약된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은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혁 씨. 아니, 이도현 씨라고 해야 하나요? 동규였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철수는 어디 있고요? 김철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가짜 이름이거든요. 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수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민수 씨의 아버지이시고, 이분은 정상훈 씨의 누나, 이분은 박영진 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김준호의 아버지이시고요. 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작품들이었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모른다고요? 동규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당신이 직접 작성한 성공 사례 파일 말이에요. 파일이 펼쳐지자 도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피해자들의 정보와 살인 계획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놀랐죠?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르셨죠?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카페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도혁 씨, 연쇄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연합 고발, 당신이 직접 작성한 범행 계획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사는 또 다른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김동규 씨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법이 저를 못 건드린다. 다음은 김동규 씨 차례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셨죠? 도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페는 경찰들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자만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끈질긴 추적과 연대를 계산에 넣지 못했죠. 동규가 일어나서 도혁 앞에 섰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그리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도혁은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에게 연쇄살인 및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동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야, 이제 너의 억울함을 갚아줬다. 그 악마는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야. 수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준호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동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슬픔이 아니라 통쾌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아들의 복수를 완성했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규는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약속을 지켰다. 이제 편히 쉬어라.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이 아버지처럼 아들의 죽음에 직접 나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